정화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아들이 자는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거실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정화의 하루는 언제나 부엌에서 시작됐다. 조용히 쌀을 씻고 된장을 풀고 국을 올리는 일이 그녀의 일이었다. 정화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아들 태식과 며느리 미란이 깨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깨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화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미라는 말했다. 아침부터 냄새나게 음식하지 말라고. 집안에 된장 냄새 배면 집감 떨어진다고. 그래서 정화는 언제나 그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국을 끓였다. 환풍기를 가장 낮게 틀어놓고 불도 약하게 줄인 채로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정화는 따뜻한 국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몸을 낮췄다. 그녀의 방은 원래 창고였다. 창문도 없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 이 집에서 정화의 자리는 그 정도였다. 잠시 뒤 방문이 열렸다. 미란이 거울을 보듯 휴대폰 화면을 보며 걸어 나왔다. 냄새. 또 국 끓였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 끈을 풀었다. 아침은 먹고 가야지. 정화의 말은 늘 그랬듯 공기처럼 흩어졌다. 미라는 식탁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 대신 커피 포트에 물을 붓고 캡슐 커피를 넣었다. 이런 건 이제 그만 끓이라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집에서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다. 태식이 방에서 나왔다. 얼굴은 밤새 술에 절은 듯 붉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아침은? 정화가 조심스레 물었다. 먹어 뭐해. 괜히 속만 더 쓰리지. 태식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어제도 계약 날아갔어. 진짜 이번엔 큰 건이었는데.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또 어머니 탓하려고?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미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정화의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눈빛은 늘 같았다. 실망, 원망, 그리고 분노. 내가 젊었을 때 뭔가 하나라도 남겨줬으면.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태식의 말은 칼처럼 정화를 베었다. 그러나 정화는 언제나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일이 더 심해졌다. 미란의 친구들이 집에 온 날이었다. 정화는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잡채를 볶고 갈비를 졸였다. 손등이 몇 번이나 뜨거운 기름에 닿았지만 정화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도착하자 집안은 화려해졌다. 명품 가방, 향수 냄새, 웃음소리. 미라는 그들 앞에서 유난히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 집 인테리어 괜찮지? 신혼 때 공 들여서 했잖아. 그때 한 여자가 정화를 힐끗 보며 물었다. 근데 저분은 누구야? 미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새로 구한 도움이야. 나이 좀 많지만 손이 빨라. 정화의 손에서 쟁반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을 따르고 접시를 치우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갈 뿐이었다. 부엌에서 모든 말을 다 들을 수 있었다. 나이 많은 사람 쓰면 불편하지 않아? 그래도 싸게 쓰니까 좋지 뭐. 그 말 한마디가 정화의 심장 깊숙이 박혔다. 밤이 깊고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정화는 말없이 그릇을 씻었다. 거실에 앉은 미란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친구들 있을 때는 나오지 마세요. 분위기 이상해져요. 그날 밤 태식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연락이 왔다. 대출은 끊겼고 공사대금은 밀렸고 사채까지 들이닥쳤다. 태식은 술에 취해 집안에서 물건을 집어던졌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 어머니 때문이야.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사는지 알아? 뒷배 하나 없는 인생이라서 그래. 정아는 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정아는 낡은 가방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두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가죽 수첩 하나가 들어갔다. 문이 열렸다.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어머니, 이제 나가주세요. 우리도 어머니까지 책임질 여유 없어요.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화에게는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정화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미라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태식은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래, 나가면 되는 거지. 정화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정화는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문은 소리 없이 닫혔다. 그 순간 정화의 심장은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잠을 깨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이름,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얼굴,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던 살. 정화는 천천히 어둠 속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그 가방 안에는 세상이 아직 모르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정화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그대로 한참을 걸었다. 발끝이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 뒤에서 불러줄 것 같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현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가로등 아래에 정화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사람보다 더 늙어 보였다. 정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듯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문득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화야, 언젠가 그 아이가 내 등을 돌릴 날이 와도 너는 끝까지 너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화는 웃었었다.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늘 밤 눈처럼 조용히 무너졌다. 정화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수첩 가장자리에는 세월이 만든 금이 가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오래전에 적어둔 번호 하나가 보였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유리문이 닫히자 세상과 단절된 작은 공간이 만들어졌다. 정화는 수화기를 들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뚜뚜뚜,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화는 숨을 고른 뒤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세진이냐?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다. 정화.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이십니까? 정화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나야.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억눌린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이 전화를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정화는 전화기 옆에 기대어 서서 말했다. 이제 그만 기다려도 된다. 준비해라. 나 다시 돌아간다. 정화는 현재 위치를 짧게 말했다. 전화를 끊자 손이 조금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 떨림을 곧 가라앉혔다. 정화는 부스 밖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집에서 쫓겨난 늙은 노인 하나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화의 시선은 멀리 고층 빌딩 숲을 향해 있었다. 그 빌딩들 중에는 한때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던 건물도 있었다. 잠시 후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다. 차는 정화 앞에서 정확하게 멈췄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히 내려왔다. 세진이었다. 회장님. 세진은 무릎이 꺾일 듯 허리를 숙였다. 정화는 담담히 말했다. 고개 들어라. 여긴 밖이다. 세진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들었다. 그는 정화의 가방을 양손으로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회장님, 이 차에 마지막으로 타셨던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혹독한 추위는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차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가죽 냄새가 감돌았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들 태식이 살던 아파트 단지는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다. 어디로 모실까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호텔, 가장 높은 곳으로. 정화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차는 서울의 밤거리로 부드럽게 합류했다. 창밖의 불빛들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정화는 그 불빛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가진 것 없는 노인네가 아니다. 차는 곧 거대한 호텔 건물 앞에 멈췄다. 현관 앞에서는 대기하던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누구의 부축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 그녀의 허리는 더 이상 굽어있지 않았다. 20해를 접어두었던 삶이 다시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다. 정화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도 망설임도 없었다. 대신 오래 묵은 분노와 차가운 결심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밤이 펼쳐졌다. 정화는 천천히 그 앞에 섰다. 나는 오늘 어머니를 잃었다. 그리고 다시 나 자신을 찾았다. 정화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지난 30년의 침묵이 모두 실려 있었다. 정화가 집을 나간 그 다음 날 아침, 태식은 불길한 예감에 눈을 떴다. 집안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기 때문이다. 늘 새벽마다 들리던 그릇 소리도 부엌에서 올라오던 된장국 냄새도 없었다. 태식은 무심코 정화의 방문 앞에 섰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작은 이불도 사라졌고 낡은 구두 한 켤레마저 가지런히 없어졌다. 정말 간 거야. 태식은 중얼거렸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거실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요? 정화의 방이 비었다는 말을 들은 미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내 냉정하게 말했다. 잘 됐네요.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그 말에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잘 됐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태식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자재 대금 독촉, 사무실 임대료 연체, 직원들 급여. 모든 전화가 태식을 조여왔다. 은행에서는 마지막 대출마저 거절당했다. 더는 방법이 없었다. 태식은 사무실 의자에 깊게 몸을 묻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 시각 미라는 집에서 명품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카드를 긁어산 가방, 옷, 구두. 그녀는 한참을 정리하다 말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거라도 팔아야 하나.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 차가운 눈빛.
강태식 씨 되십니까?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다. 채권 회수 통보입니다. 태식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집은 그날 저녁으로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현관문에 붉은 딱지가 붙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우리가 진짜 망한 거야.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부부는 급히 짐을 싸서 모텔로 들어갔다. 하루 숙박비 3만 원이 적힌 낡은 간판 아래에서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그 말은 이제 태식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정화를 떠올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이 흘렀다. 태식과 미라는 모텔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불안한 잠을 자며 서로에게 날 선말만을 던졌다. 그날 아침 태식은 담배를 사기 위해 길거리로 나왔다. 우연히 신문 가판대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신문 일면. 굵은 제목이 그의 눈을 찔렀다. 명성재단 설립. 은둔의 자산가 정화 회장 공식 복귀. 태식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신문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여인은 분명히 자신이 내쫓은 어머니 정화였다. 단정한 머리, 검은 정장, 흔들림 없는 눈빛. 믿을 수 없었다. 태식은 신문을 움켜쥔 채 그대로 길가에 주저앉았다. 자산 규모 약 600억 원. 그 아래 적힌 글자가 그의 시야를 뒤흔들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러나 심장은 이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란, 신문 봤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야.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누구? 정화. 우리 어머니가. 긴 침묵 끝에 미란의 숨이 가쁘게 들려왔다. 얼마라고? 600억. 전화기 너머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오후 태식과 미라는 모텔을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아닌 탐욕이 떠올라 있었다.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찾아가야 한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러나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정화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떠나보냈다는 사실을. 정화는 그 시각 호텔 최상층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정화는 천천히 창가에 서서 말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떨림은 없었다. 오직 되찾은 이름의 무게만이 담겨 있었다. 정화는 호텔 최상층 조용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서울의 빌딩 숲 위로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어제까지의 겨울밤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아침이었다. 세진이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회장님, 변호사와 이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들여보내라.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도연과 하윤이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자산 현황과 재단 설립 관련 초안입니다. 정화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 장, 또 한 장. 서류를 넘길수록 그녀의 눈빛이 더 또렷해졌다. 종로 일대 빌딩 6채, 강남 오피스텔 2동, 예금과 채권, 주식, 총 자산 규모는 약 640억 원.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 임대 수익만 해도 한 달에 약 12억 원 수준입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하네. 도연이 말을 이었다. 재단 설립 첫 출연금으로 100억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등기와 공익재단 등록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됩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아이들 등록금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 양쪽 다 빠짐없이 넣어라.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세진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드님과 며느리 쪽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화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 위를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연락이 오면 받지 말아라.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는 끝났다. 그 시각 태식과 미라는 지독하게 눅눅한 모텔방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신문은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정화의 사진이 선명하게 실려 있었다.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집어들었다. 이게 진짜야. 꿈은 아니겠지.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사진 속 정화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쫓은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찾아가야 해. 미란이 급하게 말을 이었다. 당연히 찾아가야지. 무릎을 꿇든 바닥을 기든. 지금 가야 해.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에는 후회보다 두려움이 먼저 깃들어 있었다. 그들이 가진 돈은 고작 몇만 원뿐이었다. 태식은 마지막 남은 시계를 전당포에 맡겼다. 미라는 명품 반지를 빼서 전당포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라도 안 하면 갈 수도 없어. 그들은 그렇게 몸에 남은 마지막 허영까지 모두 내려놓았다. 택시 안에서 미라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들어가면 울어야 해. 많이, 진짜 많이 울어야 해. 태식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택시는 천천히 호텔 정문 앞에 멈췄다. 화려한 로비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곳은 그들이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였다. 태식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프런트로 다가갔다. 정화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들입니다.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예약과 사전 연락이 없으면 면담은 불가능합니다. 미란이 앞으로 나섰다. 가족인데도 안 됩니까? 어머니입니다.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은 내선 전화로 어디론가 연결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께서 만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 태식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때였다. 태식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쏠렸다. 미란 역시 곧바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눈물은 점점 과장이 되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커져갔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곳이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나는 공간이 아니라 정화가 그들을 완전히 끊어낼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로비는 순식간에 소란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들려올랐고 낯선 부부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장면을 향해 수십 개의 카메라가 향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얼굴만이라도 뵙게 해주세요. 태식의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미란도 뒤늦게 이마를 바닥에 붙였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섞인 것은 후회보다 공포였다. 그리고 공포의 가장 깊은 곳에는 600억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다. 그때였다. 로비 한쪽에서 낮고 또렷한 구두 소리가 울렸다. 하나, 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낮아졌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2층 난간으로 향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했고 어깨는 반듯했으며 눈빛은 낯설 만큼 차가웠다.
정화였다. 정화는 아무 표정 없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무릎을 꿇은 태식과 미란이 있었고 그 둘의 울음소리는 거짓말처럼 작아졌다. 어머니. 태식이 먼저 그녀를 알아보고 소리쳤다. 그 한마디에 미란도 고개를 들어 외쳤다. 어머니. 그러나 정화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눈이 없었다. 그 눈빛은 수십 년간 회사를 지휘하던 사람의 눈이었다. 잠시 후 정화는 옆에 서 있던 도연에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신호였다. 도연은 서류 가방을 든 채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발소리는 지나치게 또렷해서 태식의 심장을 그대로 밟고 내려오는 것처럼 들렸다. 도연은 두 사람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화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태식은 바닥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들었다. 저 어머니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연은 서류 가방에서 두 개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태식과 미란 앞 바닥에 내려놓았다. 첫 번째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서입니다. 태식의 눈이 커졌다. 미란의 입이 떨렸다. 두 번째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오늘부로 두 분은 정화 회장님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태식은 무언가 잘못 들은 사람처럼 다시 물었다. 접근 금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미란이 주저앉듯 말했다. 그럼 상속은요? 도연은 단호하게 답했다. 상속은 없습니다. 정화 회장님의 모든 재산은 공익재단과 사회환원으로 이미 배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분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한 푼도. 그 말이 로비 바닥을 굴러다니며 메아리 쳤다. 태식은 고개를 들어 2층 난간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아들인데요. 정화는 아주 천천히 태식을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끝이라는 의미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곳에서 입을 열었다. 너는 어제부로 내 아들이 아니다. 그 한마디는 태식에 남은 모든 희망을 단칼에 잘라냈다. 정화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 순간 태식은 절규했다. 어머니. 그러나 그 절규는 더 이상 정화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난간 너머로 사라졌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화 회장님의 최종 뜻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경호원들이 다가와 태식과 미란을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의 몸은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로비 밖으로 밀려나듯 쫓겨난 순간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제야 태식은 실감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태식과 미란은 호텔 정문 밖으로 밀려나오듯 쫓겨났다.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의 따뜻한 빛과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또렷이 갈라졌다. 방금 전까지 있던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둘 앞에는 회색 인도와 매서운 겨울 바람만 남아 있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짜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야.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아직도 2층 난간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정화의 눈빛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단 하나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미란의 휴대폰이 울렸다. 카드사였다. 고객님, 결제 연체로 인해
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한 통, 두 통, 이어서 대부업체와 금융사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미라는 마침내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이제 진짜 뭐로 살아? 그 말에 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다. 돌아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제야 미라는 무너졌다. 그녀는 인도 위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태식은 처음으로 말했다. 우리가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릴 버린 거야. 그 말은 변명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내리는 마지막 위안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값싼 밤거리로 흘러들어갔다. 모텔 간판의 희미한 네온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더 이상 손을 잡지 않았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처음부터 어머니한테 그렇게 굴지만 않았어도. 미란이 쏘아붙였다. 먼저 말 막은 건 당신이잖아.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도 당신이었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러나 그 싸움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태식과 미란의 하루는 숨을 곳을 찾는 일로 채워졌다. 사채업자의 전화, 전 직장 동료들의 외면, 하루하루가 절벽 끝을 걷는 기분이었다. 태식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태식이야. 잠깐만 만나줄 수 있냐? 수화기 너머의 대답은 짧았다. 미안하다. 지금은 나도 사정이 안 좋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식은 한참 동안 길가에 서 있었다. 세상이 동시에 등을 돌린 느낌이었다. 그 시각 정화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호텔 거실을 가득 채웠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세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오늘 첫 장학금 대상자 면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화는 잠시만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날 오후 태식과 미라는 결국 하루 3만 원짜리 허름한 여관방으로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는 낮인데도 어둠이 깔려 있었다. 미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중얼거렸다. 우린 이제 정말 끝인가 봐.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부엌에서 묵묵히 국을 끓이던 정화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몰랐다. 그 침묵이 포기였는지 아니면 기다림이었는지. 그는 이제야 알았다. 그 침묵은 자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던 어머니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기회는 이미 완전히 끝나 있었다. 정화는 재단 사무실에 천천히 들어섰다. 창을 통해 내려오는 오후 햇살이 원목 바닥 위에 고요히 번지고 있었다. 넓은 테이블 앞에는 긴장한 얼굴의 젊은이들이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세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오늘 첫 면담 대상자들입니다. 정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들에는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가난, 불안, 그리고 간절함. 정화는 가장 가까이에 앉은 한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다. 이름이 무엇이냐? 하윤입니다. 하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니? 간호학과입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휴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는 휴학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공부에만 집중하면 된다. 하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말입니까? 정화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 말 한마디에 하윤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 순간 정화의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풀어졌다. 그 뒤로도 여러 명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등록금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던 학생, 부모 병원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려던 청년. 정화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면담이 끝날 무렵 정화는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건네는 것이다. 이 기회를 너희 인생으로 증명해라. 학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잊지 않겠습니다. 정화는 그 말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시각 정화의 빛이 머무르는 곳과 정반대의 장소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태식과 미라는 무거운 가방을 끌며 달동네 골목을 올라가고 있었다. 양쪽으로 빽빽하게 들어선 낡은 주택들, 녹슨 난간, 깨진 담벼락. 미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여긴 사람 사는 데 맞아. 태식은 말없이 앞서 걸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한평 남짓한 반지하였다. 천장은 낮았고 창문은 손바닥만 했다.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다. 주인이 손을 내밀었다. 보증금은 없으니 오늘치 월세 선불이다. 태식은 마지막 남은 지폐들을 모두 쥐어주었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는 완전히 비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습기찬 냄새와 함께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우린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네. 태식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의 눈앞에는 호텔 로비의 빛도 정화의 모습도 사라지고 오직 좁은 천장과 곰팡이 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정화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세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오늘 장학생 전원 선발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오늘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구나. 그 말의 끝에는 30년을 눌러왔던 무거운 무게가 조금 덜린 듯한 숨이 섞여 있었다. 같은 시간 달동네 반지하 방에서는 태식과 미란이 컵라면 2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미라는 컵라면 포장을 뜯으며 말했다. 당신 후회해.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란이 다시 말했다. 후회하냐고. 그제야 태식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매일, 매 순간. 그 한마디에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뜨거운 물이 컵 안으로 부어졌고 허기진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그 냄새는 배고픔보다 더 쓰라린 감정을 자극하고 있었다. 정화의 이름이 처음으로 뉴스에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화면 속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서 있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녀를 향해 터졌다. 명성 장학재단 이사장 정화. 아나운서의 또렷한 목소리가 전파를 탔다. 정화는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해야 했던 시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울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장례는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다. 이 재단은 동정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는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다. 질문이 쏟아졌다. 회장님의 개인 재산 대부분이 재단으로 넘어온다는 보도가 사실인가요?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정확하게 말했다. 사실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자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다. 정화는 덧붙였다. 돈은 쥐고 있으면 쓸모없는 쇳덩이일 뿐입니다. 흘러야 사람을 살립니다. 그날 저녁 정화의 얼굴은 모든 포털 첫 화면을 장식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줄을 이었다. 진짜 어른, 시대의 어른, 살아있는 전설. 한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던 노인은 이제 세상이 존경하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그 이름이 세상의 빛이 되어 퍼져나갈수록 태식과 미라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반지하 방문이 거칠게 흔들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쏟아졌다. 문 열어.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식은 문 뒤에 선 채 온몸이 굳어버린 채로 서 있었다. 미라는 이불을 움켜쥐고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태식의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다가 멈췄다. 그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문을 열면 끝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문 밖에 남자가 다시 소리쳤다. 오늘이 마지막 경고다. 안 나오면 직접 들어간다. 태식은 끝내 문을 열지 못했다. 잠시 뒤 문 앞의 발소리는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두 사람은 숨을 쉴 수 있었다. 미란이 울먹이며 말했다. 이제 진짜 어떻게 해? 저 사람들 또 올 거야. 태식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어머니한테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어. 그 말은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낸 진짜 후회였다. 그날 밤 태식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어둠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같은 장면을 떠올렸다. 짐을 싸던 정화의 뒷모습, 현관문이 닫히던 소리, 그 문 밖으로 사라지던 어머니의 그림자. 그 모든 순간이 이제 와서야 송곳처럼 심장을 찔렀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재단 사무실에는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다. 정화는 직접 그들을 맞이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장학생들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정화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그 미소 안에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주지 못했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정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들만은 버려지지 않게 해야지. 그 말은 어머니로서 한 번 실패한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어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였다. 그 시각 태식과 미란이 있는 반지하 방에는 아침 햇빛 대신 독촉 전화벨 소리만 울리고 있었다. 태식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받지 않았다. 미란이 거의 울면서 말했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받아도 달라질 게 없어. 바로 그때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정화였다. 세상은 그녀를 영웅처럼 비추고 있었고 화면 속 자막에는 이렇게 떠 있었다. 전 재산사회 환원 선언. 정화 이사장,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다. 미라는 그 화면을 보며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어.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버린 대가는 이렇게 한치의 자비도 없이 돌아온다는 것도. 반지하 방의 아침은 늘 소음으로 시작됐다. 윗집에서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
수도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전화벨 소리. 태식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받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만 도망 다니자. 오늘 안으로 안 보이면 내 아내부터 데리러 간다. 태식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상대는 비웃듯 웃었다. 시간은 이미 한 달 전에 다 썼다. 오늘 밤 10시다. 뚝.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미라는 모든 대화를 다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사라진 채였다. 나 어디로 끌려가는 거야?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이 미란보다 더 두려웠다. 그때 문 밖에서 또다시 쿵쿵 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더 거칠었다. 문 열어. 인사하러 왔다.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태식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나가지 마.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 나갈게. 절대 안 나갈게. 그는 문 뒤에서 숨을 죽였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흐른 뒤에야 발소리는 멀어졌다. 미라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할 죄를 지었어. 태식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죄를 지은 건 어머니한테야. 그 말에 미라는 울음을 멈췄다. 그제야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가장 큰 죄를 저지른 대상이 누구였는지 같은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정화는 전혀 다른 거리 위를 걷고 있었다. 재단 차량이 멈춘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임대 아파트 단지였다. 붉은 벽돌, 벗겨진 벽면,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 세진이 말했다. 회장님, 여기가 이번 의료지원 대상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풍경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익숙했다. 정화는 가장 끝동에 사는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정화가 조용히 대답했다. 병원 지원 때문에 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고, 이런 데까지 누가 오나 했네. 정화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프지 않아도 병원비가 더 아파. 그 말에 정화의 가슴이 작게 쿵 내려앉았다. 집안은 더 좁았다. 방 한 칸, 낡은 전기장판, 벽에 붙은 약봉지 몇 개. 정화는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제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단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정말입니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입니다. 노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약을 반씩 쪼개 먹었어요. 괜히 돈 들까봐. 정화는 그 손을 더 꼭 잡았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정화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삶을 눈앞에서 직접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같은 시간 태식과 미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10시가 가까워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미란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태식이 말했다. 도망가자. 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어디로? 돈도 깔 데도 없어.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사채업자가 아니라
낯선 번호였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태식아. 그 한마디에 태식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차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정아였다. 태식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굳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미라는 태식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지 않자 미라는 본능적으로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어머니야.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정화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거기 있느냐? 그 한마디에 태식의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정화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헤어짐의 밤이 모두 담겨 있었다. 정화가 다시 말했다. 너를 용서하려고 전화한 것은 아니다. 그 말에 태식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럼 왜? 정화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무슨 꼴이 되었는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 태식의 손이 떨렸다. 도와달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를 아들로서 버린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스스로 사람의 자격을 버렸다. 그 말은 태식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을 완전히 부러뜨렸다. 정화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밤 10시 너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올 것이다. 태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지는 않겠다. 대신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길 하나만 열어주겠다. 태식은 울먹이며 물었다. 그게 뭔데요? 정화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도망치지 마라. 법적으로 맞서라. 너희가 저지른 죄는 형벌로 갚아라. 돈으로 갚을 자격은 더 이상 없다. 미라는 그 말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화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주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말이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다. 뚝 짧은 소리 하나가 태식의 인생과 정화의 인연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태식은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서 더 이상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래?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래. 그 말에 미라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날 밤 10시 약속처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쿵, 쿵.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소리였다. 태식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갔다. 미란이 뒤에서 울부짖었다. 나가지 마. 제발.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도망쳐도 갈 데가 없어. 그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시간이 됐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태식을 끌고 나가는 순간 미란의 울음소리가 반지하 골목을 가득 메웠다. 태식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 시각 정화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하얀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정화가 돌보던 할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정화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기도하는 대상은 자식이 아닌 세상이었다. 검은 승합차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좁고 차가웠다. 태식은 양손이 결박된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차가 달릴 때마다 철문이 덜컹거리며 울렸다. 창밖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한때는 그 불빛을 내려다보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그 빛 아래서 쫓기듯 끌려가고 있었다. 남자 하나가 낮게 말했다. 내가 한 직 그대로 돌려받는 거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변명조차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는 한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다. 불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회색 건물. 태식은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인생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 시각 미라는 반지하 방에 혼자 남아 있었다. 방 안에는 태식의 숨결도 목소리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다.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눈물조차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식의 휴대폰을 붙잡았다. 마지막 통화 내역에는 정화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다. 미란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어머니. 그러나 그 이름은 이제 그녀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간 정화는 병실 앞 복도에 조용히 서 있었다. 수술실에 붉은 불이 꺼지고 하얀 불이 켜졌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 아주 약하게 물기가 맺혔다. 그 눈물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생명 하나를 향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화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작은 몸의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정화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으십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할머니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손에서 정화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를 느꼈다. 그 순간 정화는 확신했다. 내가 지킬 것은 자식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새벽 미라는 반지하 방을 정리했다. 태식의 옷, 자신의 옷, 우리라는 흔적 모두 하나의 가방에 구겨 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조차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이른 새벽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미라는 한참을 걷다가 시청 앞 무료 급식소 앞에 멈춰섰다. 줄을 서 있는 노숙자들, 어르신들, 구분 등들. 미라는 그 뒤에 조용히 섰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떨어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 시각 정화는 재단 사무실에서 이른 아침 회의를 열고 있었다. 세진이 보고했다. 의료지원 대상 어르신 12분, 오늘부터 입원 치료 들어가셨고 장학생 16명도 모두 등록금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정화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빠진 사람은 없지.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덮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지막 기댈 곳이 되고는 싶다. 회의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결심이었으며 정화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같은 날 저녁 미라는 허름한 고시원 방 안에 홀로 앉아 컵라면 하나를 앞에 두고 있었다. 라면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우리가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버렸구나. 숟가락이 라면 컵 안으로 떨어졌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그날 밤 정아는 펜트하우스의 커다란 창 앞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사연이 있었다. 정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 내가 지킬 약속은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정아는 와인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천천히 창을 바라보았다. 빛은 여전히 밝았고 그 빛은 더 이상 아들에게로 향하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정아는 재단 사무실에서 혼자 신문을 펼쳤다. 사회면 가장 아래에 아주 작은 기사 하나. 사채 채무로 인한 불법 감금 혐의 남성 구조. 정아의 시선이 멈췄다. 이름, 태식. 정아는 한동안 신문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신문을 접었다. 그리고 말했다. 기록으로만 남겼으면 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태식은 결국 불법 감금과 채무 문제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미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판결문이 읽혀 내려가는 동안 태식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 떠오르고 있었다. 한겨울밤 짐 하나 들고 문을 나서던 정화의 등 뒤. 그날 이후 태식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를 버린 한 사람이 되었을 뿐이었다. 미라는 이름을 바꾸고 아무도 모르는 도시로 떠났다.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고시원 복도를 청소했다. 어느 날 TV 속 화면에서 정화를 보게 되었다. 명성 장학재단 전국 의료 사각지대 지원 확대. 미라는 화면을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들이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자격이었다는 것을. 정화는 80번째 봄을 맞는 날 조용히 장학생들과 의료 지원을 받은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케이크 위에는 초 대신 작은 글씨 하나만 적혀 있었다.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로는 실패했지만 누군가의 어른으로는 남고 싶었을 뿐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정화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나는 이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다.